자, 앉아요. 자,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총 11회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총 9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1회면 33시간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하루에 4시간씩 8번 하면 32시간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9회차에 1시간이 남아있는데 9회차에 1시간은 아마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서 전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 9회차에 1시간만 읽는 거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향상된 어쨌든 강의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좀 더 강의를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한번 해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수업 전에 금년도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GS 1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 잘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일단 1시간에 50분 수업을 합니다. 50분 수업을 하고 그다음 10분 쉬고 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 식사 1시간 하시고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총 4시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시간은 금방금방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만 좀 잘 해주시면 제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큰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마 시험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험 볼 겁니다. 우리도 시험을 볼 건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매일 봤어요. 매일 봤는데 시험을 많이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복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복습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은 결국 여러분들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면 그 스터디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늘 무슨 시험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찍고 있어요. 저는 이걸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른 신림동에 계시는 강사님들은 이런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좀 많이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가장 괜찮고 가장 학생들한테 좀 피드백이 좋았던 게 이틀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2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이랑 내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했던 거의 범위 내에서 금요일 날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 금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시험을 보죠. 월요일 날 공부를 하죠. 그러면 금요일 월요일까지 하고 나면 화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이렇게 이틀하고 하루 이런 식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채점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쉬는 날 제가 전체 채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전체 채점을 해서 그 다음 날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채점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가장 피드백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당연히 제가 채점을 합니다. 제가 채점을 하는데 가장 출제위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 박사과정 친구 한 명을 섭외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물론 당연히 인사경조의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명을 섭외를 해서 제가 채점을 하고 그 친구도 제가 했던 걸 다시 채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가 2번 채점이 됐던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명을 더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총 박사과정 친구 2명, 저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 채점위원이 3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최종 점수 나오면 나누기 3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3가지 색깔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무슨 색깔이냐면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그 다음에 녹색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저 역시도 좋았던 게 저 혼자서 채점을 했을 때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점수 차가 확 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거의 없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채점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돼요. 그래서 그 답안은 한 번 더 읽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채점의 공정성을 최대한 많이 기하려고 합니다. 그걸 올해는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는 2명이서 했는데 올해는 3명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채점을 최대한 시험에 비슷하게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험은 2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담 갖지 말고 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정말 가장 지향해야 될 게 시험 뭐 나올지 찍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그러면 차라리 시험을 안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나는 어떤 강사님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연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타 강사님 수업을 들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기 수업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다 들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강사님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사라는 게 경영조직론이라는 이런 과목들이 바뀌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법처럼 개정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핵심 내용이 동일한데 그걸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보는 방향대로 쭉 들어가면 결국은 핵심을 다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 수업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전혀 무방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수업을 연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 때 중요한 개념들을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일기에 그 했던 거를 또다시 세세하게 본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11번, 우리는 9번이죠. 9번의 시간 동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물론 연기 때 했던 거를 빠르게 스케치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건데 시간을 어디에다 할애할 거냐면 연기 때 했던 것보다는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일기에서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내용들, 예, 그런 것들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일일이 책에다가 하나씩 줄을 쳐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제 강의 노트에 적혀 있는 코멘트를 올해는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쓸만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거 일단 설명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번 일기 때는 기본서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책, 이게 기본서입니다. 총 3권으로 우리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책으로 나갈 겁니다. 이 책이 주된 책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단고나 노트가 또 있습니다. 그쵸? 잠깐만 줘볼래요? 자, 이게 단고나 노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연기부터 하셨던 분이라면 단고나 노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고나 노트와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단고나에 옮기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고나 노트를 자신의 시험장에 가져갈 노트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연기 때 타 강사님 수업을 들었거나 혹은 나는 연기를 듣지 않았다, 혹은 그런 분들은 기본서만 갖고 계셔도 됩니다. 이것만 갖고 계셔도 돼요. 다만 그런 친구는 기본서로 내가 단고나를 하겠다라는 친구는 기본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기 때 내가 단고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수업은 기본서로 나갈 거예요. 기본서로 쭉 나가고, 그리고 나간 거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나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읽고 단고나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책으로 만들면 돼요. 자, 이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단고나를 꼭 만들어서 그걸 마지막 시험 직전에 쭉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고나 노트를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기본서에 그냥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 단고나 노트 없이 기본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복습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에 보면 제가 2가지 선으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어떻게 그어놨냐면 하나는 실선이에요. 하나는 실선. 자, 이거 지난번에 오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실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선이고 이게 점선이에요. 알겠죠? 예, 이게 점선이에요. 아니, 이걸 지난번에 이걸 바꿔서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선이고 이게 점선입니다. 제가 이 2개를 끊는 이유는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걸 실선으로 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형광펜으로 밝은 색으로 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제가 실선으로 끄은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밝은 형광펜으로 끄시면 돼요. 밝은 형광펜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밝은 색. 그걸로 쭉 그어주시면 되고, 점선으로 된 거는 부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부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적으로 중요한 건 이 가장 중요한 색깔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급할 때는
밝은 색으로 된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밝은 색과 어두운 부분을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복습하실 때 그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로 오세요. 백지 상태로 오고,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연기 들었던 친구들 다 거의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상기를 쭉 시키면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말고 오세요. 그냥 백지 상태로 오셔서 그렇게 해서 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복습. 자, 그때 복습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를 펴놓고 제가 같이 수업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거를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단권화가 있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공부할 때는 옆에 판사 한 판 노트 펴놓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가는지를 늘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잠깐만, 하나만 더. 아까 전에 실선과 점선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가 또 어떤 식으로 구분도 되냐면, 장단점을 구분할 때도 제가 두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최중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중요한 거, 혹은 장점, 단점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지난 연기와 동일하게 요걸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냐면, 저는 그 판사 한 판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판사 한 판의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 때 시험장에서 굉장히 유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한 판 내용을 이번에 일기 때도 복습으로 해서 실제 카페에 업로드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제 마음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제만 낼 거예요. 저는 자료도 거의 잘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주기 때문에 판사 한 판은 그만큼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이랑 내일이랑 모레까지 공부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만 수목금을 할 겁니다. 개강일이 오늘이라서. 그러면 이번 주 수목금을 하면 수목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토일쯤에 복습을 쭉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판사 한 판을 나중에 백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날 끝났죠. 그럼 언제 올리면 돼요? 수요일에 올리면 돼요. 예, 그렇게 부담 없이 올리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조금 늦다 그러면 늦게라도 올리시면 그러면 제가 그 카페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틀린 거는 코멘트를 달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아직 카페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카페가 카페.naver.com 그 다음에 슬러시 공인노무사 영명 CPLA 300입니다.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증하는 란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난 연기 때도 해보니까 어떤 친구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신의 블로그에다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일기검사 받는 기분이었나.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기검사하면 그 밑에다가 뭐 코멘트 달아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무슨 코멘트를 달아줄까 약간 기대하면서 썼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코멘트 달 거니까 여기다가 역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기 때 했던 친구들은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했던 친구들은 일기 때 친구들은 판사 한 판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판사 한 판 백지 복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또 요것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뭐 할 거냐면요. 저한테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공이 좀 답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 연기 타 강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일기 때 여기 와서 들어도 되나요? 되니까 들어와야겠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해야죠, 뭐.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최신 경영학은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신 경영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인사라는 학문 자체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강사님은 여기서 바라보고 어떤 강사님은 여기서 보고 어떤 강사님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쭉 파고 들어가면 공이 같은 곳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기 때 타 강사님 수업을 듣고 온 친구들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여러분들 그 용어를 경영학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쪽에서 썼던 용어를 여기서는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양쪽 다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기 때 타강사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제가 여기서 일기 때 하는 걸 쭉 따라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연기 때 타강사님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교재가 난 더 좋았다. 지금 제 교재보다 그 교재가 더 좋았다. 그러면 그걸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걸 펴놓고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제가 막 쪼잔하게 왜 남의 교재에서 지금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표는 딱 하나, 여러분들의 합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으면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도 제 교재 말고 타 강사님 교재 혹은 타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제가 3기 때 되면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타 강사님의 자료를 다 구해서 그걸 한번 특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3기 때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 가져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시험 답안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시험 답안은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본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서 시험 답안은 제가 2기 딱 시작하는 첫날에 실제 교수님들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답안을 어떤 식으로 썼을 때 교수님들이 가장 자기한테 익숙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쭉 따라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드는 예시긴 한데 작년이 이제 끝났군요. 재작년에 저희 반에서 8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합격했던 그 커리가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답안 쓰는 법을 2기 때 처음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답안 쓰는 거는 2기 때부터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1기 때 시험은 최대한 기본서의 내용을 비슷하게 내가 뱉어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시험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못 친다 그래서 왜 못 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에 절대 난도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좋은 말과 가급적 어떤 코멘트를 달더라도 좀 우회적으로 많이 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막 쭉쭉쭉 가면서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절대 오픈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픈북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1시간 쉬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시험은 30분 정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한 30분 25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4시부터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3시 한 20분에서 반쯤 사이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시험을 보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인데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연기 때 들었던 친구들 위주로만 있었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었던 친구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기 때 했던 친구들도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인사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기 때 타 강사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면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논리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강사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인사관리의 첫 번째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일단 크게 관리가 있고요. 관리. 첫 번째 기초 자료 수집 있고요. 첫 번째 인사는 기초 자료 수집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관리 단계가 있고요. 관리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보상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출. 자,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거쳐져요. 뭡니까? 첫 번째,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요. 두 번째, 관리하고, 세 번째, 보상하고, 방출합니다. 자, 인사관리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실용 학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사관리라는 학문은 학문이 먼저 생겨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인사팀에서 사용을 하던 그 기법들이 그게 학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는 철저하게 실용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인사관리가 가장 주되게 바라는 목표는 뭐냐라고 하면 인사관리의 가장 주된 목표는 바로 적재, 적소 배치라는 겁니다. 한번 좀 들어봤죠? 말 그대로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적재적소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적재적소 배치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기초자료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수집 단계. 자, 그럼 기초자료 수집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적재적소를 하려면 일단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적재적소를 지금 실현할 거예요.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할 거예요. 그러면 적재 뭡니까? 적합한 인재를 적소 적합한 일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적재적소를 배치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적합한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 직무, 일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종업원 관리,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업원 관리가 돼요. 요게 두 가지가 적재적소 배치를 하기 위한 가장 선결 조건인 기초 자료 수집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두 번째,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볼 건데, 그럼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우리 회사에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 분석. 우리 회사에 별거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쭉 한번 찾아보는 게 직무 분석이 돼요. 그러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A라는 일도 있고 B라는 일도 있고 C라는 일도 있다. 이렇게 찾아냈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직무 분석. 그렇죠? 별거 없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직무 분석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뭘 하냐면요. 두 번째, 직무 평가를 합니다. 자, 직무 평가를 왜 하냐면 봅시다. 여러분들 원래 일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이라는 건 절대 이 어떤 일이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다. 이 소위 말하는 일에 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효율성을 좀 중요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일의 경중을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어렵고 어떤 일은 쉽다.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 종류를 파악하는 거라면, 그 다음 직무 평가라는 건 그 일들의 서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직무 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직무와 B 직무와 C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의 서열을 결정해 보니까 A 직무의 가치가 가장 높고 그 다음 B, C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직무 관리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평가를 하는 건데, 직무 분석은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일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게 직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종업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종업원 분석.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1번이란 친구가 있고 2번이란 친구가 있고 3번이란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뭡니까?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즉 우리 회사에 일이 있는데 일을 맡을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를 쭉 일단 찾아내는 게 종업원 분석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종업원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여기도 이제 뭘 하냐? 사람 간의 서열 결정을 합니다. 왜 이걸 하냐면
일의 난이도가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의 난이도가 높은 곳에 능력과 자질이 높은 사람을 배치하고 일의 난이도가 낮은 곳에는 능력과 자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야. 반면에 일의 난이도가 너무 쉬운 곳에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쉽게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해. 실제로 회사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임금이란 걸 지급합니다. 그럼 돈을 지급하는 그런 투입을 했다라면 결국 거기에 맞는 산출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첫 번째 종업원 분석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종업원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그걸 우리는 종업원 평가라고 합니다. 종업원 평가.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사평가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까? 성과관리 혹은 고과관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바로 별거 아니고 이 종업원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인사평가, 성과평가, 고과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하는 그 평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네. 종업원 평가가 뭐라고? 종업원 분석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라면 종업원 평가는 그들의 뭐라는 거다? 서열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인사평가한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그 인사평가는 뭡니까? 결국 사람들의 서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서열을 결정하는 기준치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성과가 좋은 사람한테 고가를 높게 주고 성과가 낮은 사람한테 고가를 낮게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회사는 연차가 높은 사람한테 고가를 높게 주고 연차가 낮은 사람한테 고가를 낮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마다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사람들을 쭉 누가 있는지를 보고 그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게 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가치가 결정됐다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인사관리는 뭐 하는 거라고? 적재, 적소 배치. 그러면 실제 일에 대해서 쭉 평가가 끝이 났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쭉 끝이 났으면 이제 이 둘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왜? 적재, 적소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일단 일이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직무에 1번이라는 친구를 배치를 했더니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거의 맞는 친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됩니까? 이퀄이 될 겁니다. 즉 A 직무에 1번이라는 친구를 배치했더니 여기 직무에서 요구하는 실제 자격 요건과 거의 유사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퀄이 된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적재, 적소 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사팀에 실제로 여러분들 근무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노무사가 되시면 대기업의 인사팀에 근무를 하실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잠깐 삼성에 있을 때 그때 인사팀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서가 두 부서가 있어요. 자, 하나가 어딜까요? 하나가 일단 첫 번째 재무부서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뭐 어떻게든 돈을 따가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서 욕을 많이 먹고 두 번째 어디가 욕 먹을까요? 아, 그렇죠. 인사부서입니다. 여러분, 인사부서는 사람을 말 그대로 인사 배치를 하는 건데 왜 욕을 먹냐? 왜 종업원들이 거기다 볼멘 소리를 하냐 하면 그 일이 나랑 안 맞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는 관대하죠? 나한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이런 일에다가 여기를 배치를 했냐 이러면서 굉장한 컴플레인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적재적소가 배치된다라는 건 솔직히 산업 현장에서는 거의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말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경우 혹은 배치를 했더니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실력이 더 높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등호가 되면요. 이 부등호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적재적소 배치가 실현이 안 된 거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어떻게 등호로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초자료 수집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별게 아니라 부등호를 어떻게 하는 거다? 등호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관리는 제가 조금만 지울게요. 자, 두 번째로 관리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는 별게 아닙니다. 관리는 부등호가 된 거를 어떻게 등호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경우라고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은 경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직무를 맡을 사람을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를 갖다 놨는데, 우리 회사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1번 친구를 갖다 놨는데, 여전히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를 여기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퀄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회사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걸, 그걸 모집 선발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 선발 관리.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외부 일종의 충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높아요. 그런데 현재 A라는 직무가 여기 있는데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2번이 지금 이 직무를 맡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우리 회사의 어딘가를 봤더니 1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에다 배치하면 이퀄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타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동시켜야죠. 그게 뭡니까? 내부에서 그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두 번째 인사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 이동. 이거예요. 내부에서 사람을 충원하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직무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직무고 여기가 1번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A 직무를 담당하는 1번이 실제 이 직무보다 실제 실력이 낮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가급적 이 친구가 실력이 낮더라도 이 친구가 여기 직무에 대한 조금 오래 했으면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이 친구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퀄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요. 바로 그 방법이 뭐가 됩니까? 그 친구를 교육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육 훈련.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직무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높을 때 우리가 이걸 이퀄이 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만약에 직무의 난이도보다 사람의 실제 가치가 더 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무를 A를 뒀는데 근데 1번 친구가 실제 가장 어렵다는 A 직무보다 1번 친구의 실력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무를 사람한테 맞추어 줄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네 번째 관리가 직무를 사람한테 다시 설계해주는 직무 재설계가 됩니다. 직무 재설계 혹은 직무 설계라고 하는데, 직무 재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무 확대, 직무 수직적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그 다음에 해크맨과 올뎀의 직무 특성이론. 그렇죠. 그리고 직무는 구조 설계랑 과정 설계랑 시간 설계가 있는데, 과정 설계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BPR. 그 다음 시간 설계는 또 뭐 있었습니까? 선택적 근무 시간제, 뭐 이런 것들 쭉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바로 직무를 사람한테 맞추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이 부등호가 될 때 맞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적재, 어떤 일이 있는지를 쭉 파악하고, 적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쭉 파악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해서 그들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서열을 결정하고 나면 드디어 이 둘을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둘이 이퀄이 되면 적재적소 배치가 실현됐다고 하지만, 이 둘이 사실 부등호가 되었을 때는 이 부등호를 이퀄이 되게 뭐 해야 됩니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위쪽 방향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부등호가 아래쪽 방향일 때는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관리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관리는 그 사람을 뽑았대요. 그 사람을 뽑았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람을 필요해서 인사이동 시켰대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을 필요해서 교육훈련을 시켰답니다. 또, 그 다음 그 사람이 일 더 잘하라고 일을 그 사람한테 맞춰줬대요. 결국 관리는 말이 좋아서 관리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뭘 한 거냐면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노동력에 상응하는 뭘 줘야 됩니까? 보상. 그렇죠. 그래서 관리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상관리가 그 다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보상관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상관리는요, 첫 번째, 보상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적 보상이 있고요. 경제적 보상. 그 다음 두 번째가 비경제적 보상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보상. 요렇게. 자,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한 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보상이 뭡니까? 경제적 보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직접적 보상의 경제적 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임금, 월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보상의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임금 관리가 됩니다. 임금 관리는 개별적인 사람들마다 주는 거라서 개별적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해되죠? 두 번째, 개별적으로, 즉 그 사람들마다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임금 관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인 것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복리후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제적 보상에는 두 번째, 복리후생 관리도 있는 거예요. 복리후생 관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둘 다 뭡니까? 경제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위쪽은 개별적 보상, 밑에는 뭡니까? 집단적 보상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자, 우리가 회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합격을 하시고 노무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노무법인이나 회사를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꽃다운 나이의 인생을 그 회사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내 모든 시간을 이 회사에서 정말 다 써야 된다라는 게 그게 좀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예. 그래서 회사라는 공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긴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그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큰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보상을 비경제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갔을 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정말 나는 회사 나가기가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보상을 비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비경제적 보상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유지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회사의 노조 관계가 좋아도 그것도 꽤 큰 비경제적 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사 관계 관리가 있어요. 노사 관계 관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1년의 과정이 쭉 다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인데 바로 보상까지 끝이 났는데, 자, 회사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더 이상 쓸모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탈, 방출이 됩니다. 바로 이탈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 봅시다. 지금 이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는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리를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옛날처럼 이 순서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걸 진행함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 HRD.
전략적으로 인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사를 관리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게 대전제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오늘날에는 이탈까지 끝나고 나면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여성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여성 인력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패스가 되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산업 안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인력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산업 안전 관리. 산업 안전 관리. 그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국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전략적 그 인사관리부터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인사관리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로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국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인사관리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기본서의 첫 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 바로 이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목차를 펴볼게요. 자, 목차를 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가 인사노무관리론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첫 번째 개관이고요. 두 번째, 인사노무관리론의 이론사라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도 나름의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역사가 있는데 참고로 이 역사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경영조직론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빼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됐죠. 자, 세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전략적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봅시다. 전략적 인사관리. 그쵸? 지금부터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4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직무관리가 되어 있죠. 그렇네요.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직무관리. 그 다음 적재적소 배치를 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종업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인사관리가 나오네요. 종업원 관리, 인사관리. 그쵸? 자, 그러면 이 둘이 합쳐져서 직무와 사람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퀄이 되지 않았을 때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모집 선발 관리. 그래서 여섯 번째 뭐라 돼 있어? 모집 선발 관리. 그쵸? 그 다음 이 이퀄이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사이동관리. 그래서 7번째 인사이동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이퀄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이퀄이 되게 만드는 거 뭡니까? 교육훈련관리.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훈련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 이퀄이 직무보다 사람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무를 사람한테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직무 설계 혹은 직무 재설계.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까지 관리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쭉 다 노동력을 제공받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임금을 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보상의 임금 관리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집단적 보상에 해당되는 뭐가 나옵니까? 복리 후생 관리. 그렇죠. 그 다음 비경제적 보상은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유지 관리가 그 다음에 나오고, 인간관계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도 하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유지 관리가 그 다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전체 끝이 나고 나면 보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떠나야겠죠. 그래서 뭐가 되어 있어요? 이탈 관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이탈 관리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나머지 기타 주제들이 있는데 여성 인력 관리와 산업 안전 관리가 그 다음 나오고, 여기까지가 국내에 해당되는 거라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해외, 즉 국제 인사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제 기타 주제로 들어가 있어요.
흔히들 그 신림동에서 이슈 뭐 주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바로 저한테는 그 마지막으로 있는 인사관리의 기타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리적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성과평가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기타 주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논리로 책을 썼고 이 논리로 설명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확보 뭡니까? 여기죠. 확보. 그다음 개발 뭡니까? 교육 훈련. 그렇죠? 확보, 개발. 그다음 뭐예요? 평가. 그렇죠? 평가. 여기 인사 평가. 그렇죠? 평가. 그다음 보상. 여기 있네요. 보상.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 인간관계 유지 관리, 노사관계 유지 관리.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방출. 그렇죠?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만 인사관리를 전문으로 주제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 중에 인사관리를 아예 그걸 전공을 하신 분이라면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인사관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논리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경영학은 인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훨씬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쪽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기 편한 쪽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10분 쉴 거고요. 조금 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10분 좀 쉬고 그리고 좀 진행해 봅시다. 10분 쉽시다.